네, 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. 예,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준입니다. 네. 예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작년에 뵙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연말에 딱 뵙고, 예, 1월달 촬영을 했습니다. 그간 왜 이렇게. 너무 바빴습니다. 바쁘셨습니까? 윤석열이 너무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치어다녀서. 그래서 뭐. 예, 대응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. 윤석열을 뭐 하려고 하셨어요? 왜 그렇게 바쁘셔요? 직접 뭐 상대하시는 일 있어요? 아니요. 그런 일은 없는데. 하여튼, 국민들을 모아야지만 뭔가 할 수 있으니까.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. 네. 예. 자, 오늘은 우선 경제 위기에 관련한 얘기를 해주신다고. 예. 뭐 사실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피부로 느끼는. 얼마 전에도 또 뭐 자살한 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맞습니다. 엄청난 자살 생존 위기를 겪고 계시죠. 자,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추락한 거 최근에 그런 조사가 있다 그러는데요.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예, 당연히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. 지지율이 20%대로 떨어졌습니다. 29% 정도로 떨어졌는데 갤럽 조사로는 2022년 11월 달에 20%대로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한 13개월 정도 만에 처음 떨어진 거고요. 빠른 여론조사도 보더라도 작년에 한 3차례 정도 20%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.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강제동원 삼재와 변제할 때, 그 일본의 굴욕적인 굴욕 외교를 굴욕 외교를 할 때 한번 떨어졌고요. 똑같이 이제 8월 23일 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상 허용했을 때, 그때 일부 이제 떨어져서 한 26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떨어진 게 이제 강서선거 보궐선거. 강서 보궐선거 직후에 이제 뭐 역풍 불면서 이제 떨어진 건데 그때랑 지금하고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. 그래요? 예, 양상이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일시적인 거였어요. 그리고 외교 안보 사안이었고요. 그런데 그 일정 정도 시간이 들으면 그게 희석화되면서 지지율이 다시 30% 초반으로 올랐는데 지금 양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. 조금씩. 네, 조금씩. 그리고 외교 안보 사안이 아니에요. 그 저변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론조사의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경제예요. 경제가 민생, 물가 이게 이제 수위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 전에는 이게 1등이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떨어질 때는 외교 안보 수순이었어요. 외교 안보. 그리고 뭐 소통의 부재 이거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쭉쭉쭉 올라오더니 부동의 1위가 됐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20%까지 끌어내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.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특히 대구와 경북과 부산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경제가 굉장히 밀접한 거죠.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피부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가요? 여러분들 아시겠죠? 경제는 굉장히 급격하게 추락하기도 하지만 급격한 그 추락 전에는 전조 증상이 여러 군데가 나타납니다. 그 첫 번째 전조 증상이 이제 태형건설입니다. 태형건설. 지난해 10월 29일 날 워크아웃이 됐는데요. 뭐 보증부채가 한 9조 정도. 근데 이제 태형 그룹 전체가 11조니까 태형 건설은 한 2조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벌써 망했는데 그룹이 이제 튼튼한 SBS 지분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양상이 이걸 매우 정치적인데 그 숨은 뜻을 잘 봐야 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화면에 이제 띄울 텐데요. 4월 11일 날 기업 개선 계획을 결의하는 날입니다. 이게 결의하는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냐면 이게 실사를 쭉 했더니 12월 29일 날 워크아웃 개시하고 쭉 1, 2, 3월에 실사를 쭉 했더니 이게 도저히 부실 채권이 많아서 이거는 망해야 돼 라고 하면 법정관리로 가는 거고요. 아니면 회생 절차를 걷는 건데 만약에 법정관리 부도 처리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죠. 큰 사건 난다. 큰 난리. 이거 채권낭만 600개가 넘고 9조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 딸린 뭐 수십만 명의 그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그 기업 개선 계획 결의 날이 언제냐면 4월 11일이에요. 4월 11일. 총선 다음 날이에요. 다음 날입니까? 네, 다음 날이에요.
그게 매우 정치적인 거. 그 전에 이게 터지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.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겠죠. 이게 매우 정치적인 거고요. 총선에 끝나자마자 터뜨리겠다. 끝나자마자 터뜨리겠다는 건데 더 이제 좀 자세히 볼 것은 이게 어떻게 그러면 뭐 얘네들은 어쨌든 무조건 워크아웃도 총선 이후에 했으면 더 좋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굳이 왜 12월 29일 날 터뜨렸냐는 거거든요. 12월 초에 FO 회의라고 해서 그 기재부 장관, 한국은행장,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4명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이 급락하니까 부정기적으로 했는데 12월 초에 이 회의를 갑자기 해서 난데없이 부동산 PF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 추경호니까 그런 거 없다고 계속 얘기했어요. 네, 그렇죠. 먹혔죠 계속. 그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원래 그때도 태형건설의 부도 얘기가 쭉 있었는데 추경호가 나서서 없다고 얘기했어요. 아 그런 거 없다. 그러더니 갑자기 이때 얘기하더니 12월 29일 날 워크아웃 되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로 밀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밀었을 거라고. 밀었을 텐데. 그런데 실제로 믿으면 더 커지니까. 밀으면 더 커지니까. 빵 터지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구조조정하자.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. 뭔가 이 사람들은 속 깊은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다.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. 예. 뭐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를 최대한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. 뭐 이런 심산일 수도 있겠네요. 근데 태형건설은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데 억지로 만약에 안 막았으면 벌써 터졌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막고 있는데 다른 건설사들도 뭐 좀 상황이 안 좋은가요? 예,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이게 잘 언론지사에서 안 나와서 그런데요. 여러분들 작년에 신일 해피틸이라고 하는 종합건설사정 한 22 정도 하는 데인데 여기 망했어요. 배우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이해안 아파트 짓는데 거기 작년에 망했습니다.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리고 원래 이 건설사보다요 돈이 안 돌면 가장 먼저 망하는 게 하청. 밑에 아래쪽. 근데 하청업자가 581곳 통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. 망했습니다. 이게 이제 18년 만에 최고치예요. 18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2000년도 초반이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F 딱 터지고 나면 처음에는 정리해고 막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가 실제로 아파트 지어진 곳에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그때부터 건설사들이 망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들이 망하는데 그때 망하는 숫자보다 만큼 이제 올라간 거예요.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IMF가 사실 2000년대부터 이런 파산은 위기로 나타났는데 현재 상황이 그 급이다. 그 급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신세계 건설. 이건 이마트 재단입니다. 삼성 거 아니에요? 삼성 거죠. 사실상. 그런 건 롯데건설, GS건설, HDC 현대산업개발. 이거. 그다음에 현대건설까지. 이거는 삼성 레미안 빼고는 다 위기 상태.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. 한기평이라고 한국기업평가, 한신평이라고 한국신용평가 하는 데가 다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놨어요. 걷다가 GS는 9개월 동안 그 순살 짜이 했던 거 아시죠? 저 검단에서. 주차장 기둥 막 무너진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영업정지를 9개월 받았어요. 이거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쭉쭉쭉쭉 이제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저게 아파트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. 아파트가 저기 분양이 확 활성화 되면 이제 되면 돼요. 잘 팔리면 되는데. 그런데 잘 팔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.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어음 부도율, 어음주잖아요. 건설사도 하청업체한테 부도율이 2001년 이후에 최대가 됩니다. 이것도 2001년까지 역시 IMF 시기. IMF까지 간 거예요. 부도액만 해도 5조가 넘고요. 작년 대비로 2,400. 건수로도 엄청납니다. 전년 대비로 65% 증가.
요 이제 도표 네. 그래프에 나올 텐데요.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저기 여기저기서 전자주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은 뭐 집값도 오르고 미분양 다 이제 잘 팔리고 하면 건설 경기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는 이런 또 택도 없는 얘기죠. 꿈을 꾸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뭐 저기 모든 언론사가 다 건설 자본이니까요. 그렇게 네. 하는데 사실은 뭐 우선 거래가 안 됩니다. 서울이 한참 잘 나갈 때 3만 건 정도 했는데요. 네. 그런데 지금 10,000건도 안 돼요, 한 달에. 그런 기사 이제 나오더라고요. 나오기 시작하죠. 네. 그리고 11억 아파트가 7억까지 실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돼서 실제로 40% 정도 작년 한참 높을 때보다 한 40%까지 떨어졌어요. 하락했다. 예. 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건설이 그러면 미분양이 해소될까? 그리고 미분양이 줄어들까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과 그다음 무주택자입니다. 이건 실소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. 네. 무주택자는 46%예요.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무려 네. 102%가 넘어요. 이건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거죠. 그런 얘기죠. 이 사람들이 저기 집을 사는데 뛰어들어야 돼요. 첫 번째는. 근데 이 사람들은 집값이 뛸 때 뛰어듭니다. 그렇죠. 집값 내려갈 때 무조건 안 사죠. 그렇죠. 투기 수요니까. 손해 보니까. 그럼 실수요는 어떻게 되냐? 실수요를 보려면 PIR 지수를 봐야 됩니다. PIR 지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. 내가 노동자가 한 푼도 돈을 안 쓰고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2015년, 2016년 대비로 보통 한 12 지수였어요. 12년? 예, 12년이었어요. 아무것도 안 쓰고. 아무것도 안 쓰고. 이것도 굉장히 긴데요.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폭등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18년, 뭐 19년 왔다 갔다 합니다. 그 19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면 죽을 거 아니에요, 그 사람. 그런데 지금 평균 취업 연도 그 나이가 한 35세대거든요.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55세까지 아무것도 안 쓰고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. 사고 죽는 거지. 네, 누가 사겠습니까? 누가 사요?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죠. 못 사죠. 그러니까 이 실소유주가 못 사요. 그러면 투기 소유가 없을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집값은 떨어집니다. 미분양은 확대되고요. 네. 다시 말해서 저 부실 건설사들, 지금 막 얘기 나오는 건설사들, 이거 해결 방도가 없어요.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 예전에 맨날 그 공급이 딸리네 뭐네 하는 건 사실상 거짓말이고. 거짓말이죠. 이제 보급률이 이미 100%가 넘었기 때문에. 그때도 벌써 보급률이 100%가 넘었을 거예요.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를 자꾸 사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건설 위기가 딱 건설 위기로 끝나겠습니까? 당연히 더 번지겠죠? 아니죠. 건설사는 다 저 은행권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거고. 그렇죠. 그런데 은행이 분양이 안 돼. 그러면 은행권도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. 돈 못 주니까. 보통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 이게 은행들 중에서 증권사, 그다음 저축은행들 이건 이제 좀 위험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거기가 이제 물려 들어가는데요. 지금 작년의 연말로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133조가 PF가 물려 있었고요. 작년 연말까지 하면 134조 정도가 물려 있었어요. 이게 엄청난 거죠. 엄청난 건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연체율이 얼마가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작년에 6월 달 기준으로 연체율이 한 17% 정도 올랐거든요. 이게 대비를 하면 딱 좋은데요. 이게 우리나라의 건설 위기가 금융위기로 가는 사례가 벌써 있습니다.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있었잖아요.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집이 팔리지 않았고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버텼어요. 그러면서 PF가 막 부실이 늘었고 수요가 똑같은 겁니다. 지금이랑 똑같아요. 실수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축은행이 망하게 됐는데 그때 연체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25%. 25%였는데 작년 6월 달에 17%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
그 이후에 연체율을 발표를 안 해요. 안 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F4 회의가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안 경계하고 있다. 그게 은폐회의구만요. 은폐. 숨기려고. 김태현 선생님 그거는 어디 잘하세요. 은폐회의. 맞습니다. 은폐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들은 그런데 이게 뭐 전문가들은 20% 지금 나올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많은데 2011년에 저축은행이 31개가 막아요. 물론 2011년, 2012년, 2013년 쭉 해가지고 31개가 망하는데요. 그때는 그 PF 대출 규모가 전체 규모가 한 50조, 60조 사이였어요. 그럼 지금이 훨씬 크잖아요. 지금은 134조예요. 2배 전. 2배예요. 걸리는 거는 그러면 은행도 2배 이상 걸릴 거거든요. 그렇죠. 부실 규모. 당시에 정부가 이 저축은행, 망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고 공적 자금을 투여한 게 27조예요. 그 당시에. 다 날려 먹더라도 27조. 그 뭐 국민회생으로 또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럼 매우 높습니다. 한 2배 정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, 이번에. 그렇죠. 예, 훨씬 더 많은. 5, 60조는 넣어야 될 건데. 예. 국내 세금도 그렇지만 저축은행 망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. 예.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신용경색이 생깁니다. 맞잖아요. 돈 더 안 빌려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부실 상태인 조그만 건설사들 다 망하겠네.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GDP의 전체 25%가 건설 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. 걷다가 금융회사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. 자, 건설의 부실이 지금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, 그것만으로도 꽤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죠.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, 뭐,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? 뭐, 예를 들어 구조조정도 하고, 회생 가능성 이런 걸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지금은 이제 끝났다.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거다. 시간만 남은 거다. 그거를 4월 총선 전에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끌어서 지금 막 매일같이 2, 3일 만에 뭐 경인 전철을 지하한다. 뭐 노후 아파트 안전 검사도 없이 뭐 재건축해주겠다. 그리고 뭐 용적률을 뭐 지금 한 200%인데 500% 올렸다가 또 시행령으로 750% 올린다. 20층짜리를 한 70층까지 올린다는 얘기거든요. 이런 뭐 이걸 살리려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지어놔도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사야지. 누가 사야 되는데 그렇죠.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회생 가능성 없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도 심각합니다. 수출은 심각하죠. 지금. 크게 우리가 한 축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이잖아요. 그렇죠. 내수시장을 가늠하는 것은 건설 경기고 부동산. 그리고 수출 경기는 반도체거든요. 반도체. 수출이 안 돼요. 반도체도 지금 뭐 별로예요. 도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전체적으로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뭐 1월 달에 지금 전년 대비 뭐 40% 올랐다 그랬는데요. 이거 다 기저효과입니다. 작년에 너무 떨어졌어. 1월 달에 60%가 폭락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40% 올라도 평균으로 떨어져요.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마이너스죠. 지금도 마이너스고요. 중국 대비로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중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반도체 수입이 어려운 거 아니야. 그리고 뭐 자립경제 해가지고 반도체 자기나 직접 만들어서 기술 높이려고 우리 막는 거 아니냐.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. 중국의 수입액 비중으로 보면요. 우리나라가 원래는 18.7%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게 6%째로 떨어졌어요. 그리고 반도체는요, 무려 30%나 떨어졌어요. 이건 뭐냐면 중국이 우리를 막고 딴 데를 열어준다는 거예요. 오히려.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반중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런 겁니다. 중국을 적대시하니까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. 특히 그러면은 결국은 위기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지금 몰아붙이면서 터지는 시간만 그 은폐 회의를 통해서 늘리고 있다. 붙잡고 있는 총선 이후까지 이러고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여기에 연동되는 게 한 개 기업의 증가 문제인데요. 여기 이제 도표에 보시면 이자
보상 비율 100% 미만 이렇게 합니다. 이게 이제 한 개 기업을 뜻하는데요. 같은 말입니다. 이게 이제 한 개 기업은 무슨 말이냐?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돈 벌어봐야 이자도 못 갚는다.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. 아. 이런 데가 벌써 수출이 안 되니까 네. 42%가 돼요. 오. 이게 작년 연말 통계거든요. 이건 최고치입니다. 최고치. 아, 우리의 통계 작성이 왜 최고치예요. 대한민국 역사상. 그러니까 통계가 보통 80년대부터 시작하는 통계통가가. 그래 최고치예요. 와,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수출이 거고.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네요. 네. 아까 이거 빼뜨렸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도요. 네. 대구 경북 지역의 건설 경기도 안 좋고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요 한 개의 기업의 수가 대구 경북에 엄청나요. 아, 많아요? 네, 많게 나타나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. 대구 경북이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은 겁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 수출보다는 우선은 저기 미분양 시장이 미분양이 훨씬 그 대구 경북이 많고. 그게 왜 많냐면 거기가 특별하게 산업단지가 없어요. 그러니까 건설 경기로 부양을 했고요. 계속. 예. 그리고 전자업체는 구미공단에 많습니다. 거기가 이제 일부 한 개 기업이 부품회사거든요. 이제 전자부품이 막 만들면 기계도 따르고 막 여러 가지가 따를 거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서 이 한 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대구 경북이 좀 어렵구만요. 그렇죠. 그리고 PK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산, 창원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몰려들어가는 겁니다. 윤석열은 자기 지지자들을 죽이는 데 기술이 뛰어나네요. 예. 아주 뭐 대구 경북을 박살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. 예. 정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올해가 상저하고다. 야, 이거 진짜 상저하고다 미치겠는데. 이게 희망고문이에요. 작년에도 상저하고 했는데 상저하고 안 됐어요. 그리고 영상 보시면 요 사진 나올 텐데 이게 작년에 시진핑이 한덕수가 워낙 수출이 안 되니까요. 이 시진핑 만나러 갔어요. 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. 똥 씹은 표정 사진. 가서 뭐 했어요, 이 자식이 한덕수? 아니 뭐 사정을 했겠죠. 좀 반도체 시장 좀 열어달라. 했는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는 반갑게 악수하고 이런 건 사진 나왔습니다. 중국의 홈페이지에 보면 요 올라온 사진이 나오고요. 완전 두 사람 똥 씹고 있잖아요. 지금 제가 그 옆에 사진에 또 그 중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인데요. 다른 사진은 다 악수하고 있어요. 시진핑이. 그런데 여기만 한덕수만 악수도 안 하고 똥 씻고 있다. 이건 뭐냐면 너는 끝났다. 한국은 이제 수출 끝났다.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뭐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라. 예. 아니 왜 그러냐면 반중을 안 해야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 정책을 철회해야 중국도 생각을 바꿀 텐데 그거 계속하면서 사달라 그러면 바보입니까? 그러니까요. 중국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글인데. 그러니까 윤석열, 한덕수라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들 같은 바보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. 자, 그러면 중국 수출도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.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. 그 총선 앞두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부자 감세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. 좀 내수도 안 돼요. 수출도 안 되고. 수출도 안 돼요.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? 어려웠을 때 돈 풀어서 서민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돈도 안 풀어요. 안 풀어.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냐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는 거예요. 깎아주고. 오히려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어떤 거 했냐면 종합부동산세. 법인세 깎아줬어요. 작년에 세수 전체 29조가 줄었는데, 거기서, 법인세 감면이 25조가 나네요. 이게 굉장히 큰 거죠. 종부세 줄였어요. 20억 아파트. 원래 한 250만원, 22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, 싹 깎아줬어요. 단 한 푼도 안 내요. 종부세만 2조를 깎아줬어요. 이거. 그리고 올해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윤석열이 기자회견 하잖아요. 그 모든 게, 돈 많은 사람, 뭐, 벤틀리 얘기하면서, 그 얘기 아시잖아요. 벤틀리, 내가 영국 가서 타봤는데, 그게 하나에 7억 한다고 하더라. 그거 부자들이 많이 사면, 거기에 공장 노동자들 많이 채용하게 되면, 그거는 결국 경제가 나아지는 거 아니야. 이런 얘기 하면서. 진짜 벤틀리 같은 놈이에요.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자 감세를 막 했는데, 금융투자소득세, 이거 9,000명이 내는 겁니다. 이거 1조
5천억을 깎아줬어요. 이거. 임시 투자세 공제 네. 이거 2조 3천억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런 데 깎아주는 거예요. 이런 거 다 깎아줘가지고 벌써 그 합치면 네. 23조 올해 초만 해도 23조를 감세를 해줬어요. 근데 이렇게 막 깎아주면 표가 많이 나와요?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. 이재용이 뭐 한 200편씩 찍나요? 문제인데요. 얘네들이 이제 그럼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가 그리고 살던가.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경제 활성화되면 주식이 올라갈 거고 네.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 개미 투자자가 그 소득이 될 거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개뻥이라고 하는 게 예, 주식 투자가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6.7% 폭락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저렇게 감사하다가는 한국 경제 망한다, 덜어먹는다. 무너질 거다. 큰 손은 다 아는 거죠. 있는 돈을 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사실 부자들도 이걸 마냥 반길 만한 일은 아니에요. 그렇죠. 왜냐하면 한국 경제 무너지는데. 무너지게 만들고 있으니까.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잠깐 세금 깎아주고 경제가 다 무너지면 자기들도 망하는데. 그렇죠. 그렇죠. 조금 머리가 있으면 아마 네. 윤석열을 싫어해야 될 건데요. 예.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 사실은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내수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. 예. 부자 감세하면서 세금의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니까 이거는 더 어려워질 거다. 이렇게 해서 사실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 그리고 뭐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결국은 공황 얘기를 하는 경제공황. 경제공황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IMF 이상의 경제공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총선 끝나면 우리 다 죽는 거죠?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 전후하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태,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상태에 빠질 거다. 이런 정도, 정도를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최대한 밀어봐야 총선 직후다. 이런 거죠. 예. 자, 이렇게 한국 경제가 한 방 크게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?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.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정부 집권 1, 2, 3, 4년 망해먹는 게 아니라 진짜 5년에서 10년, 20년을 만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딱 그겁니다.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2% 수준이었거든요. 쭉. 그게 상승 기록에 있었는데 약간 이제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줄었어요. 더 줄어서 이 경제 성장률의 잠재 성장률의 저하 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.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.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. 생산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5조 2천억 깔았잖아요. 깎았죠.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5조 2천억을 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석학들이 다 해외로 나가요. 나가요. 그러니까 미래 경쟁이 사라지는 거죠. 두 번째는 실제로 출산율 저하가 실제로 심각해서 엄청나죠. 뉴욕타임즈 같은 거에도 한국은 사라지는가. 흑사범 시기보다 그러니까 14세기죠. 더 빠르게 감소한다.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어서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뭐 클로리아 골딘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출산율 저하로 가장 빠르게 쇠락하는 나라가 될 거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2050년이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0%대가 될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각합니다. 이게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이게 한국을 말아먹는데 1, 2년을 말아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농담을 하면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한국 사회를 약간 이렇게 망가뜨리는 정도의 수준 넘어서서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. 정확합니다. 저 그런 표현을 썼어요. 과거에 윤석열 전에는 리모델링 하면 됐다, 한국은. 그렇죠. 심각하긴 했지만. 뭐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 박근혜 정부 또 끌어내리면 다음에 다시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. 리모델링 가능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와서 건물을 무너뜨렸어요, 얘가. 그렇죠. 이제 새로 짓는 수밖에 없는 정도고 심각하게 무너뜨렸다, 뭐 이런 거고. 그러다 보니까 뭐 개개인들이 느끼는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? 것 같습니다. 우울증 뭐 환자가 급증한다든가 자살자가 급증하고
뭐 등등등. 하여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예.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.